이게 감독님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1년 3개월. 1년 3개월. 15개월 찍었습니다. 촬영만 15개월이요? 예. 2012년 이제 9월에 처음 만나서 시작해서 2013년 11월 말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개봉을 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 영화가 그 니마가 이제는 흥행을 막 하고 있을 때 상영관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네? 왜요? 그죠? 누가요? 감독님이 직접. 왜요? 그건 우리 이제 영화 세계에서의 특수한 이제 환경인데요. 아, 저희 영화는 독립예술 영화입니다. 예. 독립예술 영화는 일종의 상업 영화와 다르게 극장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 영화를 그 배급했던 배급사는 큰 대기업 라인의 배급사였는데 거기에는 그 배급사가 자체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극장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배급사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영화를 개봉을 할 때는 이렇게 잘 될지 몰랐기 때문에 다른 일반 상영관에도 이제 니마가 계속 걸리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 이 독립영화예술관에서 지지해주지 않아도 이제 다른 데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극장을 우리가 잡고 있는 이 극장 스크린을 다른 독립예술 영화에게 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그 상영관은 축소해서 그건 모든 독립예술 영화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배급사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해서 그게 제가 다른 뭐 상업 영화관까지 다 줄여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독립영화계의 끈끈한 의리 같은 거네요. 예.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정서를 얼마나 알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 반응들이 좀 어땠나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어떤 장면마다 어떤 걸 하나를 보는데 가장 떠들썩하게 보는 건 역시 미국 관객인 것 같아요. 저 이제 LA 영화제에서 저희 영화 대상 탔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구나. 네. 독특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거의 우리로 치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 한 다음에 손 내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뭔가 보는 듯한 느낌. 두대 내무반인데요, 완전? 울면서도 이렇게 손수건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서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그런 것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 사람들도 감정들을 되게 컨트롤 많이 하는 관객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의 관객들은 거의 다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지점, 그럼요. 거의 똑같은 강도로.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 관객들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수줍어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미국은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웃길 때는 정말 박장대소들 하는 거죠. 네. 대학에서 법학 전공하셨어요. 그러세요? 법조계에 계셔야 되는데 영상 쪽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화 쪽에 계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89년에 학교 들어갔는데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대학가나 전체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기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운동을 졸업할 때까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돼서는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학 전공으로서 법학을 연마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어디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사법 시험을 보거나 그럴 마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니 그러면은 PD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졸업할 때쯤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네, 졸업할 때쯤에 네. 불교 관련된 단체에서 일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불교 방송이 막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쯤에. 그래서 불교 방송국에 기자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부 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아카데미에 다녔어요. 방송 아카데미.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리포터과를 갔습니다. 예. 네, 기자 리포터 있잖아요, 리포터. 네. 기자 리포터. 근데 그 리포터가 기자 리포터가 아니고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리포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6개월 정도 하다가 옆으로 옮겼어요. 네, 연출과로. 연출과로 옮겨서 KBS에 처음엔 가서 비정규직으로 방송 일을 배웠죠. 어깨너머로. 근데 어떻게 방송국 일을 하시다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게 되신 거예요?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방송국이라는 데가 이제 구분을 굳이 하면은 쇼오락과 교양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드라마, 그다음에 다른 파트는 보도 뭐 이런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뭐 쇼 교양이나 드라마는 염두에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양 프로그램 파트에 가서 일을 배웠었고 그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차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 PD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요. 독립 PD라고 하면은 프리랜서라든가 외주 PD라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주 처우가 낮은 외주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PD들이죠. 네. 작년에 또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독립 PD의 죽음이 또 네. 그렇죠. 아프리카에 촬영을 떠났던 PD들이 유해로 돌아왔다. 박환성, 김광일 PD였다. 사고가 난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베들레헴 외곽도로. PD들은 제작비를 아끼려고 직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석 뒤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남아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독립 PD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같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공감을 하죠.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하다가 장편 다큐를 만들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도 되게 공황장애 같은 게 시달렸어요. 너무 이제 방송국에 납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제작비라든 처우의 문제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창작자가 만든 프로그램, 외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책을 썼는데 그걸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에 걸었는데 갤러리 관장이 그거 저작권이 내 거야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외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제작 밖에 있는 독립 제작사들은 전부 다 늘 자신의 컨텐츠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내가 저작권을 갖고 전 세계의 컨텐츠 창작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마를 만들게 됐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내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세계 저작권 계약서에는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런 말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너무나 때문에. 당연한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네. 조항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반드시 명기를 하자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서에 이 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는 방송국에게 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권리까지도 방송국에 있다라고 씁니다. 심지어 그러면 새로운 권리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바뀌어진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두 PD가 그렇게 현재에서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 분위기들이 여러 가지 적폐를 청산하자는 부분이 이 부분의 핵심이 방송 적폐거든요. 중요하게 MBC지만은 MBC와 KBS도 지난 시기에 파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방송을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투쟁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방송 정말 대표적인 부분들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제 독립 PD들의 이런 저작권 문제라든가 처우 문제도 아주 핵심적인 상황으로 그 새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쌓여져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네. 국민들께서 되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사실 이런 방송 콘텐츠들도 엄청나게 발전할 그럼 겁니다. 네. 저희가 응원의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예요. 네,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원앙 소리도 그렇고 니마도 그렇고 분명히 내용은 다르지만 저는 이상하게 겹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 저한테 와서도 원앙 소리 잘 봤다고 그렇게 박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제가 원앙 소리 만들었다고 네, 생각하세요. 그 감독님 얘기 아까 잠깐씩 하셨지만 네. 영향을 아무래도 좀 많이 받으신 건가요? 네, 많이 받았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흔드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그거거든요. 저는 다큐멘터리냐 극영화냐를 떠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극장에서 만나는 컨텐츠인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관객들에게 가능하면은 최대한 웰메이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감정들을 잘 연결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큐멘터리가 지루하다, 재미없다, 거칠다 이런 편견이 있다면 그걸 넘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영화보다 더 서사 구조가 더 극영화답고 캐릭터들도 강력하고 이야기를 하는 주제들도 아주 뛰어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관객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어떤 분께서 저거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 부부죠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재밌게 보신 거구나. 그만큼. 네, 이걸 그냥 다큐멘터리 실제 사람들을 찍은 이야기 이렇게 보지 않고 누가 배우가 나와서 한 것처럼 재밌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제작 방식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독님 저 궁금한 게 지금 독립 영화만 찍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극영화에 한번 도전을 하면은 한 2천만 명은 그냥 딱 넘길 것 같은데 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장면들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막 부럽거나 해보고 싶다 그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 많은 사람들을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 무림의 고수들이 있는 분들을 잘 찾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또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내 명을 줄이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 명을 줄이지 않는 저 출연자하고만 배짱이 맞으면 되잖아요. 저것은 나한테는 흥미없거나 재미없어가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내 몸에 맞는 옷이다. 예.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촬영 현장에서 리포터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상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정 정도 시간을 갖잖아요. 네. 괜히 촬영하기 전에 말도 붙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탕도 좀 드리고 뭐 안마도 해드리고 괜히 사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뛰어나시네요. 조금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서먹함을 조금이라도 누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람 만나는 일이란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특별한 재주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나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것들을 몸에서 표현하는 말이나 표정들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그 박명호 형님은 가면은 그 독한 술도 잘 드시거든요. 그러면 어디 외국 나갔다 오면 좋은 술도 한 병 사다 놨다가 같이 마시기도 하고
부인은 커피도 좋아하고 그러면 커피도 저 서교동에 카페 엄청 많거든요. 예. 좋은 원두 사가기도 하고 그런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방법들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잘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미묘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사실. 네. 제가 올드 마린보이 주인공 집이 횟집을 차리고 나서요. 횟집에서 촬영을 해요. 그러면 횟집에는 특징이 낯선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그 집에. 네. 근데 손님이 오는 걸 찍기 위해서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딱 카메라를 딱 들면은 오던 손님 중에 한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는 돌아갑니다. 맞아요. 카메라를 본 그럴 것 순간. 같아요. 그러면은 횟집 사장님하고 그 사이에 뭔가 그 청박감, 그 분위기. 예, 효과음으로 치면 왕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친구인가 적인가 저 카메라를 든 감독이 우리 집 살림을 망가뜨리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만은 아주 미묘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걸 극복해내는 방법은 오랫동안 그 쌓인 신뢰들이 필요하거든요. 단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작업 환경이든 저는 인지상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라는 걸 표현하고자 합니다. 근데 감독님 그 횟집이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상영되고 나서 네. 소위 그 횟집 대박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박이 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워낙 성실하게 하고 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많이 가셨어요. 제 농담으로 문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아우 어마어마해요. 큰 문어를 잡고 막 그래서 그 관객들 중에 기승전 문어 숙회라고 아, 그 영화 보고 나면 야 문어 숙회집으로 가자. 맞아요. 저 먹었어요. 그다음에 막 진짜로. 네. 질문하면은 이렇게 막 거기 횟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사진도 막 보내요. 횟집에 갔다라고 하고. 인증샷. 네. 그 영상에 보면 문어가 정말 먹고 싶어요.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무섭던데. 그래요? 저는 그날 바로 숙회 가서 먹었는데.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문어들이 우리가 먹는 건 사실 잘라 나오기 때문에 음. 막 제 몸만한 문어들이 있더라고요. 전 쫄깃쫄깃한 식감은 있는데 씹으면은 막 고무처럼 튕겨 나가는 그런 문어도 있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동해 고성 쪽에 잡히는 문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문어 아닐까? 이거 간접 홍보 아닙니까 지금? 고성 군청에서 뭐라도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소재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박명호 씨 이야기도 사실 되게 즉흥적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도 그걸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 했는데 박명호 씨는 어느 그 KTX 매거진이라는 기차 타고 가다 잡지에서 꽂혀 있는 거요? 네, 꽂혀 있는 걸 착 펼쳤는데 그 머구리 잠수부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그 투구를 이렇게 탁 쓰고 유리창에 얼굴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큰 검은 잠수복을 입고 노란 고무 장갑을 탁 끼고 배전에 이렇게 탁 그걸 던져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그 검푸른 동해 바다 배경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해산물을 건져 올린 대가로 그는 두 다리의 자유를 바다에 내줘야 했다. 그러니까 잠수병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이 된 잠수부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었는데 아하. 이제 그걸 탁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가 모두 이 안에 들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아버지. 예.
그러니까 우리 일해 보면은 월요일에도 나가기 싫고 늘 피로하고 일하다 보면 병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로사까지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든 아니면 가장이든 돈을 버는 누구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싫어도. 그래서 명호 씨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잠수일은 지금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안 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인데. 저는 그 안에 그런 우리 인생사에 대한 상징들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서 머구리 잠수부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다가 보니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온 그 박명호라는 남자가 짊어진 아버지로서의 운명들, 파도치는 세상에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첫 작품 니마가 워낙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해서 네. 사실 다음 작품을 들어가는데 사람이라면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초기에는 난 부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난 또 그만큼 했는데 또 맨날 되겠나. 그러니 이제 만족해도 된다. 두 번째는 모든 동료들이 다 그렇듯이 엄청난 독립영화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지내오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라는 건 개봉 직전에 이제 탁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개봉 인사를 쓸 때 그랬어요. 머구리 박명호 씨 가끔 그 이야기 하거든요. 감독님, 근데 이거 언제 개봉합니까? 찍고 나서 1년 찍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꾸 2년 찍고 3년 찍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된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 이미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수없이 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지만은 극장에서 관객들을 못 만나고 창고로 들어가는 작품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명호 형 내일 개봉해요. 그 전할 때 정말 떨리셨겠다. 네. 그럼 이 영화는 그 제작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영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에서부터 3년이 걸렸고 네. 이제 개봉까지 총 4년이 소요된 영화예요. 그러면은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던 중에 중에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 11월에 처음 이 소재를 만났는데 그 11월 2일이었어요. 근데 개봉도 11월 2일인데 니마 할아버지께서 그 달 말에 돌아가셨거든요. 2013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2014년 3월부터 첫 촬영을 시작을 해서 그 개봉하는 해 작년 4월까지 빠듯하게 이제 3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니마를 편집하는 중간에 이제 1년을 겹쳐서 촬영을 했죠. 야, 그럼 그때 뭐 촬영하는 동안에 전화는 많이 받으셨겠는데 왜냐면 그 니마가 워낙 히트를 쳐서 네. 진 감독 아니 나랑 같이 일 좀 해 막 찍고 있는데 계속 전화 받으셨겠는데요. 처음에 찍던 첫 해는 니마가 개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청계 회의 찍으러 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혼냈어요. 카메라 막 부순다고. 너 나 찍으면 죽어 막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 니마가 개봉하고 나서 이게 잘 된 후에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대우가 되게, 달라졌어요. 예,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니마를 만든 감독인데 오죽 힘드셨어.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아요. 저도 나름대로. 네, 너무 험하니까. 네. 네, 그래서 되게 거부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니마 때문에 사실은
올드 마린보이도 나올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니마는 이제 제가 작품을 계속하는 한 어떤 그 출발점 같은 것들이 계속 근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그런 아이템들을 얻는 게 아닌가도 싶은데 원래 항상 이렇게 진지하신가요? 예능 같은 거 안 보시죠? 저 굉장히 웃긴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거짓말하지 확인이 좀 안 돼요. 저게 예능을 안 보긴 합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아, 예. 네, 가난해서. 그러면 올드 마린보이 박명호 씨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장애인이 된 잠수부의 촬영 허가를 맡아놨었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계속 못 나왔어요. 잠수병을 치료하느라고. 그래서 가을에 섭외를 해놓고 새 봄이 되면 찍읍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음 가을이 돼도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하루 찍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허락을 해주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냥 이제 자료 조사 차원에서 가서 새벽에 배 타서 한번 찍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를 내려서 촬영을 하자고 했는데 촬영 허가를 요청했는데 안 하시겠다고 단번에. 그래서 이게 이분은 못 찍는 모양이다라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 한 거거든요. 좋다 안 찍어도 좋은데 그러면은 안 하는 이유는 알려줘야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아니고서도 텔레비전에서 와서 나 많이 찍었는데 내가 남한에 와서 차별받고 고통당했던 것들에는 이야기 안 해주더라. 네. 필요한 것만 찍어봤다. 근데 나는 꼭 북한에서 와서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탈북자 같은 선전물 같은 것이 되는 느낌들이 너무 많아서 너도 그럴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해봐야 또 귀찮을 텐데.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난 텔레비전을 하는 거 아니니까 나를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극장이나 영화제에 가져갈 컨텐츠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담을게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년을 네. 같이 찍었는데 네. 찍자 그러고 나서도 3년 하면서 혹시 중간에 뭐 약간 어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모든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협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들은 느껴지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경계 없이 풀 수 있지만은 늘 어떤 것에 대한 강박들은 아주 마음속에 남아 있구나.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까, 어떤 대우를 받을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분류할까. 근데 그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박명호 씨와 동료들이 송년회를 하는데 거기서 대한민국 딱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뭐 하다가 대한민국을 딱 부르는데 별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점점 들어오는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 영원히 사랑하리라 막 이런 이야기를 부르는데 정말 저 사람들은 다 하나? 저 사람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인가? 과연. 네. 그럼 우리는 뭐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압축적으로 던져놓은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감독님 제목이 원래 이게 네. 올드 마린보이가 아니고 다른 제목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이방인. 네. 그래 맞아요. 이방인도 있었고요. 스트레인저. 올드 마린보이 전에는 마린보이라고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썼는데 그 영화 끝에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렇게 아들이랑 그 무덤가에 앉아서 이제 유언처럼 하죠. 죽으면은 관 그런 거 필요 없고 장례식장 절대 가면 안 되고 집에다 딱 모셨다가 잠수복에 그대로 입혀서 투구까지 딱 씌워서 그냥 북쪽이 바라보는 땅에다 나 그냥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리까지 나한테 줬어. 자리 저쪽 산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와서 너하고 철이냐고 같이 메고, 응? 삽 들고, 응? 장례식장이야 그런데 복잡한 데 가지 말고. 그래. 장례 비용은 5만 원이면 되고 그런 데 가지 말고 내 자기 집에다가 안채에다가 관 있잖아요. 관 하나가. 관 왜 잠수복이 있는데 왜 관이야? 그대로 투구까지 딱 씌워서 그대로 우리 나는 것도 갖다가 묻어두면 주면 돼. 아버지 있잖아요. 이제 50이에요. 30년 더 산다 해도 30년 안에 이렇게 관이 열리지 않고. 아이 뭐 처음 가야지. 나만이 뭐 열자 그러지 않는데 뭐 열리겠나? 가지. 그 하나의 그가 말하는 그 하나하나의 순간마다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그런 것이거든요. 늘 그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들의 역할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네. 김 감독님은 어떤 아버지신가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해보세요. 저희 중요하거든요. 퀴즈 내신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이유를 대보세요. 저희가 맞춰봐야 되잖아요. 퀴즈 내신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훌륭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리도 많이 비었고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그거 배워보거나 공부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알아서 큰 것 같아요. 알아서. 엄마랑 같이 알아서 큰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저희 직업은 또 야외에 나가서 촬영하는 것도 워낙 많은 시간들을 쓰는 것들이니까요. 40 넘으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훨씬 더 따뜻하고 잘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가끔 그 이야기 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성장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정도의 교과 과정에. 그러면은 심지어 기저귀 가는 실습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울 때는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드는가, 아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가정의 붕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다른 요인도 굉장히 많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인터뷰에선가 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대답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했나? 밥 먹고 살려고 합니다. 아, 예, 그렇죠. 네. 이게 참 툭 던지시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아까 그 작업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면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가 직업으로서 다큐멘터리스트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창작물을 만드는 거죠. 대신 그걸 만들 때 진실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나도 성장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그것들이 이제 존귀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눠봤는데 예. 만약에 이 편찬위원 4명 중에 예. 다큐를 찍어야 된다 했을 때 누가 더 사로잡았는지. 근데 이렇게 대화만 나눠서는 모르니까 모르시잖아요. 짧게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야 되나요? 어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미연부터.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뵀을 때는 그냥 고와 보이잖아요. 고와 보이잖아요. 고와 보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네. 화가로서의 그런 작품 활동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뭐 여행도 다니고 또 뭐 가족 간의 그런 관계도 있고 네. 부잣집에서 잘 자랐죠. 부잣집에서 잘 자랐죠. 아니에요. 부잣집이라니요. 곱게 자랐지, 곱게 정말 자, 우리 한재준 위원. 네. 감독님 제가 사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성실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삶은 네.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 같은. 쓰레기를 담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런가? 저는 사실 개그우먼을 살면서 이게 다 계속 밝아야 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은 더 많은데 집안일이 있거나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무조건 웃어야 되고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삶은 좋지 않은 거. 감독님 듣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 거기서 전혀 다른. 왜냐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담으시는 거 좋아하니까 일반적인 교훈을 얻는 얼마나 겉가속이 달라요, 감독님. 그런 이야기들. 저걸 어떻게 담겠습니까? 겉가속이 닮은. 쓰레기 조용. 야, 겉가속이 너무 달라. 이중이 격자. 어떻게 이런 분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같이? 아, 제 덕분이죠. 자, 혹시 우리 감독님께서 앞으로 다루고 싶은 또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늘 비슷합니다. 이렇게 네. 우리 주변에 같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지금 이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듯이 인생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혹은 해답들을 막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찍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네. 또 니마처럼 그렇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해보고 싶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그 두 편의 영화를 보면서 받았던 감동처럼 자꾸 저를 되짚어보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의식한다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거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네. 감사하다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얘기 나누시면서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마음에 계속 숙제 같은 걸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마디 얹을 때마다 다음 작품은 또 관객들에게 더 의미 있고 또 다르게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재미없게 한 거 말고 네. 더 재밌게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석 같은 사람들 또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로 멋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또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지고 따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을 계속 느껴요. 아니 부담 드렸던 네.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부담 가지시고 고민 계속 하실 거니까. 네. 네. 각자 뭐 업이니까 어쩌겠습니까. 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는 진모영 감독님.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